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존 만두롤라가 추천한 2022년 10대 심장학 연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 만두롤라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메드스케이프 필자입니다. 이분은 순환기 내과, 특히 부정맥 전문가입니다. 그와 함께 철저하게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의 관점에서 여러 RCT 연구 결과들을 객관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비판적으로 잘 분석해서 메드스케이프나 여러 블로그 등에 올리시는 전문가입니다. 자, 그럼 존 만두롤라가 추천한 10대 심장학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바이브드 BCIS2 연구입니다. 존 만두롤라는 이 연구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스테이블 CAD는 매우 안정적인 질병이다. 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증례를 상상해 보십시다. 60세 남자 환자가 간헐적으로 생기는 운동 시 호흡곤란과 가슴 불편감, 안자이나를 주소로 내원하셨는데 이분에게 에코와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했는데 보니까 광범위한 관상동맥에 스테노시스와 플락이 발견되었고 에코 결과 이젝션 프레셔가 34%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막힌 걸 뚫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펙트를 시행했는데 스펙트 결과 리버시블한 이스케미아가 유도되는 바이어블한 마이오카디움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더욱 막힌 걸 뚫어주고 싶겠지요? 네. 하지만 과연 그런 환자에서 막힌 관상동맥을 PCI로 뚫어준다면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하기 위한 RCT가 Revived BCIS2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보면 허혈성 진근병증과 함께 이젝션 프레셔가 35%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 광범위한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서 바이어블한 마이오카드미 적어도 4개의 세그먼트 이상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쪽 군에서는 약물 치료를 하고 한쪽 군에서는 약물 치료에다가 PCI를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처음 기대는 이렇게 바이어블한 마이오카드미 있는 익스텐시브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있는 사람들의 혈관을 PCI로 뚫어준다면 올코즈 데스나 심부전 입원이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이젝션 프랙셔도 특별히 변화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초반에는 PCI를 같이 안군해서 조금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2년이 지난 뒤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의 요지는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되어 있는 그와 함께 광범위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만으로 충분한 예후 호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PCI를 한다 하더라도 증상의 약간의 호전 외에는 특별히 크게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존 만두롤라는 이 연구 결과를 Stable CAD is very stable 이라는 문장으로 정리했고 그와 함께 This trial is not only a practice changer, it's a thinking changer 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료진의 관점에서는 바이어블한 마이오카드미에 있는 광범위한 관상동맥 질환에 있는 환자 같으면 뚫어주면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줬고 앞서 증례로 말씀드린 환자를 실제 진료실에서 만났다면 지체 없이 순환기 내과, 특히 PCI를 하는 전문가에게 트랜스퍼를 했을 텐데 그런 프랙티스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스테이블 CAD는 매우 스테이블하고 메디컬 테러피는 정말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구태여 PCI 같은 인베이시브한 트리트먼트가 꼭 필요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연구들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이전의 임상시험들이 여러 개가 떠오를 것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스테이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를 대상으로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만으로 예후 호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PCI나 캐비즈를 해서 막힌 걸 뚫어주는 것이 예후 호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를 보기 위한 RCT들일 것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 시행됐던 커리지 연구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시행됐던 바리 2D 연구,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시행됐던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이 있겠습니다. 커리지 트라이얼은 인벤시브한 안주어에서 70% 이상의 스테노시스를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쪽군은 약물 치료만, 한쪽군은 약물 치료에다가 PCI를 시행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 예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리 2D 연구도 스테이블 이스케미아 하트 디지즈가 있으면서 안주어에서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치료와 또는 약물 치료에다가 추가로 PCI나 캐비즈를 한 군을 비교했는데 역시 5년 팔로업 기간 사망률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스케미아 트라이얼도 코로나리 CT 안주어에서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거나 또는 트레드밀에서 이스케미아 펑셔널 이스케미아가 있으면서 7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물 치료군과 약물 치료에다가 추가로 PCI나 캐비즈를 한 군을 비교했는데 연구 결과 하드 엔드포인트, 즉 CBDS나 MI 또 약간의 소프트 엔드포인트로 볼 수 있는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하트 페일리어 입원에도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리지 트라이얼, 바리 2D 트라이얼, 이스케미아 트라이얼 다 클리니컬 엔드포인트가 약물 치료군과 코로나리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나 PCI, 캐비즈를 한 군에서 예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페임2 트라이얼에서는 메디컬 테라피를 한 군보다 PCI를 한 군에서 클리니컬 이벤트의 인시던스가 조금 적게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페임2 트라이얼의 연구 대상자군이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페임2 트라이얼에서는 인베시브한 안지오에서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FFR이 0.8 미만으로 감소해서 인듀시블 이스케미아가 명확하게 증명된 환자군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이렇게 FFR의 0.8 미만으로 감소돼 인듀시블 이스케미아가 명확하게 있는 스테노틱 리전이 있는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다가 추가적으로 PCI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후 보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더 최근에 시행된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에서는 트레드밀이나 스펙트 같은 데서 펑셔널 이스케미아가 있으면서 또 CT 안조에서 아나토미컬한 스테노시스가 있는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약물 치료군과 약물 치료 플러스 PCI나 캐비지군을 비교했을 때 예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FFR과 같은 이러한 추가적인 검사를 안주어를 통해서 시행해서 따로 환자군을 모으지 않는 이상 우리가 1차 치료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코로나리 CT 안주어에서 스테노시스가 있는 환자군들을 대상으로는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의 연구 결과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이 올해 익스텐디드 옵저베이션 피리어드를 거쳐서 중간 분석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중간 분석 결과에서 본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는 카디오바스큘러 데스와 넌 카디오바스큘러 데스, 올 코즈 데스였습니다. 카디오바스큘러 데스를 봤을 때는 약물 치료군보다는 약물 치료에다가 PCI나 캐비즈를 한 군에 CB데스가 조금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넌 CB데스를 보면 PCI나 캐비즈를 한 군에서 넌 CB데스가 더 높게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올 코즈 데스는 약물 치료군과 또 캐비즈나 PCI를 한 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과 이것을 한번 추정해 보면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에 인로됐던 환자들이 비교적 고령인 만큼 결과적으로 노쇠나 어떤 잔존 수명의 영향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었을 텐데 스텐트를 넣거나 캐비지를 한 군 같으면은 사망 당시의 사인이 CBDS가 아닐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스텐트를 넣거나 캐비지를 한 군에 그 수명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인만 CVDS가 감소하고 넌 CVDS는 도리어 증가하는 양상으로 올코즈 데스는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보면 멀티베슬 디지즈가 50% 이상의 스토노시스가 있거나 70% 이상의 멀티베슬 디지즈가 있는 군도 PCI나 캐비지를 했건 아니면 약물 치료만 했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고 당뇨가 있건 없건 그리고 원베슬이건 투리베슬이건 쓰리베슬 디지즈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락시말 LA의 코로나 아테리에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PCI를 한 군과 약물 치료만 한 군이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7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는 2개 이상의 멀티베슬 디지즈 환자군도 올코즈 데스는 차이가 없었고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리 CT 안지오에서 설령 원베슬이나 투베슬, 심지어 쓰리베슬이라 하더라도 50% 이상 또는 7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스테이블 이스케미 하트 디지즈 범주에 들어가고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아니라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스텐트나 스텐트 인서션을 하거나 캐비지를 한 군만큼의 예후 호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반영되어 다음과 같은 리뷰 아티클들도 실렸습니다. 즉,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하고 CT 안지오그래피를 시행한 다음에 논옵스럭티브 리전이 있으면 약물 치료 지속하고 업스럭티브 리전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약에 이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자이나나 안자이나 같이 환자의 증상의 조절이 불충분할 때 그때만 PCI나 캐비지를 고려하고 레프트 메인 디지즈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있을 때만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PCI 같은 거를 고려하면 된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레프트 메인 코로나리 아테리에 스토네시스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70% 미만이고 그와 함께 FFR이 높지 않거나 아니면은 인트라바스큘러 울트라소노에서 루미널 내류형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라고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는 경피적 자신방위 폐쇄를 위한 환자 선택에 대한 연구입니다. 경피적 자신방위 폐쇄 시술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에는 레프트 에이트리엄, 특히 레프트 에트리얼 에펜데지에서 엠볼루스 같은 거, 트럼부스 같은 것들이 잘 생겨서 여기에서 엠볼루스가 떨어져 나가서 스트로크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심방세동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노악, 도악을 위시한 항응고 치료인데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 중에 일부는 항응고 치료를 출혈 위험 등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서 심방세동에 의한 스트로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피적 자신방위 폐쇄 시술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와치만 디바이스인데요. 따라서 처음에 이 와치만 디바이스 같은 경피적 자신방위 폐쇄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치만 디바이스 같은 경피적 자신방위 폐쇄 도구들의 효과를 본 여러 연구 결과 기존의 항응고 치료를 한 군과 이런 와치만 디바이스 같은 경피적 자신방위 폐쇄 치료를 한 군의 클리니컬 엔더포인트의 그 차이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팔로업 듀레이션을 보면 즉 3년 이내에 약물 와파린 같은 항응고 치료를 한 군과 경비적 자신방위 폐쇄 시술 디바이스를 넣은 군을 비교했을 때 3년 또는 2년 내에는
특별하게 예후 차이가 없었고 아주 단기간 내에는 와파린군이 조금 더 좋은 것처럼 보였고 3년이 지나서야 경비적 자신방위 폐쇄 시술을 한 군에서 좀 더 좋은 클리니컬 앤드 좀 더 좋은 예후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아 보이는 시술이 개발되고 나서 많은 환자들에게 사용된 나머지 실제로는 여명이 길지 않고 그 여명이 3년 이내 또는 곧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 또는 허약하거나 노쇠한 환자들에게까지 경시적, 병피적 자신방위 폐쇄 시술이 시행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즉, 경비적 자신방위 폐쇄가 잘 선별된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우고 치료제를 받을 수 없거나 항우고 치료제에 따른 출혈이 너무 높거나 출혈이 발생한 심방세동 환자 중에서 앞으로도 스트로크 발생 위험이 높은 심방세동 환자이면서 남은 여명이 적어도 3년 이상 그래도 남은 연령이 꼭 남아있는 분이라면 항우고 치료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경비적 자신방위 폐쇄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고령이거나 노쇠한 환자의 경우에는 경비적 자신방위 폐쇄 폐쇄 기구의 효과를 기대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가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적절한 환자군을 잘 선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폐동맥에 집어넣는 디바이스인 카디오멘스 시스템에 대한 연구입니다. 카디오멘스 하트 페일리어 시스템은 폐동맥 압을 모니터링해서 전달해주는 디바이스입니다. 크기는 이렇게 클립 크기 정도로 아주 작고 폐동맥에 직접적으로 집어넣는 시술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폐동맥 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심부전 환자의 그 체수분량을 이뇨제를 사용해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면 환자의 심부전 입원이나 심부전 사망 또는 CV데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이 카디오멘스 디바이스의 임상적인 효능을 검증한 연구가 가이드 하트 페일리어 시험입니다. 가이드 하트 페일리어 트라이얼은 임플란터블 프레셔 센서를 약 1000명의 환자에게 다 디바이스를 넣었습니다. 하지만은 환자에게는 블라인딩을 하고 절반의 환자에서는 이 임플란터블 프레셔 센서의 데이터를 의료진에게 계속 실시간으로 전송을 시키고 컨트롤 그룹에서는 이 데이터를 전송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군의 예후를 팔로우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받는 환자군의 경우에는 하트 페일리어 입원이나 또는 심부전 악화로 인해서 응급실에 방문하거나 심부전 사망의 발생 이벤트가 253건 발생했고 컨트롤 그룹에서는 289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 가이드 하트 페일리어 트라이얼 연구자들이 코비드-19 팬데믹 시절과 또는 그 이전에 인롤된 환자군들을 따로 분석을 했을 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코비드-19 팬데믹 이전에 인롤돼서 데이터가 분석된 환자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자의 예후 호전이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FDA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드롤라는 이 연구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포메이션 바이어스, 퍼포먼스 바이어스입니다. 가이드 하트 페일리어의 최대 단점은 이 연구가 더블 블라인드 RCT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환자만 블라인딩이 됐고 의료진은 이 환자가 트리트먼트 그룹인지 컨트롤 그룹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리트먼트 그룹만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블 블라인딩이 안 된 그
아닌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퍼포먼스 바이어스인데요. 결과적으로 의료진은 어떤 환자가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속하는지를 알고 실제로 오는 이 데이터를 면밀하게 봐서 환자를 좀 더 철저하고 자세하게 치료하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환자들의 예후가 더 좋아졌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바이어스가 퍼포먼스 바이어스입니다. 그와 함께 또 고려해야 될 점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하드 엔드포인트와 소프트 엔드포인트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버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하트 페일리어 입원, 어저트 하트 페일리어 비짓과 데스입니다. 보시면 제일 하드한 엔드포인트는 당연히 데스겠고 제일 소프트한 엔드포인트는 심부전 입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 정도 되는 게 얼전트 하트 페일리어 비짓일 텐데요. 보시면 하트 페일리어 이벤트, 특히 하트 페일리어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은 트리트먼트 그룹이 총계적으로 상당히 작게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데스는 그 두 건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프라이머리 아웃컴 중에서 하드 엔드포인트는 차이가 없고 소프트 엔드포인트만 줄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시대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보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과 얼전트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 비짓 그 데스가 통계적으로 겨우 유의하게 조금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은 정작 제일 중요한 하드 엔드포인트인 데스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숫자상으로는 약간 더 많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드한 것뿐만 아니라 중간 정도 되는 얼전트 하트 페일리어 하스피탈 비짓도 보면 양군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일 소프트한 엔드포인트인 심부전 입원만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더블 블라인드가 아니라 원 블라인드만 되어 있는 이 RCT의 근본적인 문제, 퍼포먼스 바이어스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연구 결과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고가인 이 카디오멘스 기계가 정말로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킨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분석적인 결과를 좀 만들어라는 내놓았습니다. 이 연구와는 전혀 반대되게 아주 제대로 된 RCT 결과도 한 개 소개를 했습니다. 그 RCT는 임신 하이퍼텐시브 디스오더 오브 프레그넌시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한 RCT인 CHAP, 체프 시험입니다. 이 체프 시험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펀드를 받아서 시행된 RCT고 경미한 만성 고혈압이 있는 2,400명 임산부를 무작위로 배정해서 한쪽 군은 140에 90 이하로 낮추는 약물 치료를 했고 한쪽 군은 160에 90 미만으로 낮추는 치료를 했습니다.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로는 조산, 태반박리, 태아 또는 신생아 사망을 동반한 전자간증 같은 것을 1차 엔드포인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 하이퍼텐시브 디소더 프레그넌시를 가진 산모를 대상으로 140에 90 이하로 혈압 조절을 하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조산, 태반박리 또는 태아 또는 신생아 사망을 동반한 전자간증이 18%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이 5%포인트에 가깝게 상당히 중요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듯이 하이퍼텐시브 디소더 오브 프레그넌시는 산모의 장기간의 롱텀 리스크를 주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는 하이퍼텐시브 디소더 프레그넌시가 없는 대상군에 비해서 약 1.8배 더 많이 발생하고 하트 페일리어도 1.7배, 에올틱 스테노시스도 2.9배,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은 거의 5배 가까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크로닉 하이퍼텐션
of pregnancy를 잘 조절하는 것은 산모 여성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경한 chronic hypertension of pregnancy의 환자들을 혈압을 얼마까지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일드한 크로닉 하이퍼텐전이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 RCT가 시행됐고 160에 105 미만으로 160에 105 미만으로 루즈하게 조절한 군과 140에 90 미만으로 철저하게 조절한 군을 비교했을 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37%대 30.2%, 그리고 프라이머리 세이프티 아웃컴도 세이프티 아웃컴은 별 차이가 없는 상당히 효과는 좋으면서 우려했던 부작용인 그 저체중 출생아의 부작용은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 네, 참고로 Hypertensive Disorder of Pregnancy 임신 중 고혈압 산모들을 대상으로 이 RCT에서 준 약물은 라베타롤과 니페디핀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약물은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임신 중 산모의 고혈압의 1차 약물로서 널리 소개되고 있는 약입니다. 라베타롤과 니페디핀을 쓴다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쓰이던 1차 약은 메틸도파였는데 사실 메틸도파는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라베타롤과 니페디핀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암로디핀도 선택 가능한 초이스 중에 하나입니다.